네, 다음 두 번째 발표를 들어볼 텐데요. 두 번째 발표는 뷰티앤케이의 최정우 대표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최정우 대표님께서는요, 2014년에 옐로우 모바일에 합류하셔서 옐로우 트래블을 공동 창업했고요. 지금은 해외 유수의 뷰티 브랜드의 수입 유통과 개발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스타트업 투자 유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최정우 대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소개받은 최정우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인천 스타트업파크 개소식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지금 한 3번째 정도 왔는데 정말 너무 시설이 잘 돼 있어서, 그리고 많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서 다양한 스타트업 분들이 많이 입주하셔서 큰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요, 저희 투자 위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동안 투자 위치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일반론적인 얘기들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투자 위치 받는 방법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사업 계획서를 잘 써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 나와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입소하신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고자 좀 실질적인 얘기들을, 그리고 제가 겪은 경험담 이런 걸 포함해서 좀 도움이 된 얘기들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투자에 대한 성격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한국에서 투자라는 의미는 이제 조금 많이 오해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만치 투자를 받으면은 사실은 아무런 이제 책임이 없고 이제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한국의 이제 창업자들에게 투자라는 것은 일종의 꿈 같은 얘기이기도 해요, 사실은. 미디어에서 주로 투자를 받은 사례들을 많이 말해주면서 성공 사례들을 많이 말을 해주거든요. 돈을 받았다는 개념을 말을 해주고, 이제 실제로 뒤에 들어가면은 투자단에는 어떤 식으로 됐나 투자가, 그리고 어떤 구조랑 조건이 돼 있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많이 몰라요. 창업자분들은 모르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투자에 대한 환상이 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창업가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본질을 좀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한 투자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투자는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무조건 있습니다. 그렇죠? 창업자분들이 내가 투자를 받으면은 나는 이제 리스크 없는 돈을 받는 거야. 상환이 필요 없는 돈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고요. 실제로는 나중에 상환에 대한 조건들, 그리고 어떤 투자 같은 경우에는 부채로 조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과거에 은행에서 조달하는 금액은 대출로 보잖아요. 그렇죠? 대출은 사실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투자라는 것은 자본 조달의 한 종류로서 리스크가 전혀 없는 건 사실 없습니다. 없고요. 대부분의 투자들도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첫 번째는 이 투자가 어떤 것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투자자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이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투자는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어요. 리스크가 있고, 투자자가 생긴다는 것은 이제 저와 함께 창업자와 함께 이익을 앞으로 큰 나눠 가질 수 있는 공동의 이 공동체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호간의 이해가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리스크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창업해서 상장 회사가 아닐 때는 리스크가 작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IPO를 가거나 증시 상장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제한이 많이 들어오죠. 그 제한이 많이 들어온 이유는 다수의 사람들이 거래에 참여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아무래도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좀 많아지면은 당연히 리스크가 있겠죠. 투자를 받게 되면은 이제 투자자와 같이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그분들이 사고를 하는지를 아는 게 추후 투자를 받거나 지금 투자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를 받기 위한 지름길은 사실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제가 창업자들을 만나 보면은 사업 계획서를 잘 쓰면은 잘 철치된다.
아니면은 이것만 하면 투자 주게 됩니다. 이런 강의들이 되게 많아요. 현실적으로 되게 많은데 저는 그러한 좀 강의가 많다는 게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사실은 창업자분들이 현실을 좀 잘 모르는 거를 악용하는 강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투자 위치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없고 대신에 이 구조를 잘 알고 어떤 식으로 해야지 추후 투자 유치가 가능한지 이해해서 내 사업을 좀 더 잘하는 게 가장 빠른 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자금을 조달을 위한 구조를 볼게요. 기본적으로 투자를 받는다는 것은 리스크가 투자를 하는 분도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은행도 그렇고요.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하는 개인들도 많지만은 대부분의 투자 기관들은 돈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곳이 따로 있고요. 제가 여기 왼쪽에 LP라고 쓴 분들은 돈을 빌려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지급해 주는 곳이죠. 집행을 하거나 집행을 거의 하지 않지만은 대부분의 LP들은 돈을 투자한테 맡기죠. 그러면 투자자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는 좋은 투자를 발굴해서 펀드의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야 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게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GP 역할을 하는 투자자분들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창업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분들도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야겠죠. 그렇죠? 타인의 자금 빌려와서 자금을 집행하거나 투자를 결정하는데 그분들이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서 투자를 했는데 회사가 약간 좋지 않은 일이 생겼거나 투자금 상환이 안 되는 경우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건지. 그렇죠? 사실은 투자하는 입장도 똑같아요. 투자자도. 그래서 창업자 마지막에 받는 스타트업들이나 큰 기업들은 이 펀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분들과 어떻게 이야기할 건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리스크를 다소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 리스크에 대한 해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자금 조달의 절차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모든 기업들이 이것대로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다 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루트긴 합니다. 가장 처음에 시드를 받죠. 시드는 이제 설립자본이라고 하는데 먼저 초기법인 설립하기 위한 비용들이 나와요. 대부분은 이제 1억 언더까지 잡으시고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처음에 창업자 개인이나 주변 분들의 돈을 빌려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초기 자금으로는 그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큰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NDL 투자를 많이 받으시는데요.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외주도 많이 하시고 개발자분들이 많이 쓰지만은 과거에 본인이 사실은 모든 걸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직원의 고용이 많아야 되는 그런 직급 같은 경우에는 처음 자금만으로는 사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엔젤 투자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엔젤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로 초기 투자하시는 분들, 그 이제 엔젤 투자들이 있으시고 그리고 기존의 회사를 매각해서 엑시트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다 아시는 여러분들이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이 다시 후배 창업자들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앞서 발표해 주신 대표님 같이 엑셀레이터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많이 하고 계시죠. 지금은 다양한 정부기관이나 공공들도 사실은 엔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엔젤 투자는 사실은 금액이 크진 않아요. 대부분 1억 언더나 10억, 많은 곳은 10억까지 하는데 이제 그렇게 금액이 커지진 않고요. 그 다음에 엔젤 투자를 통해서 약간 프로토가 나오거나 제품이 나올 경우에는 테스트를 하고 마케팅하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걸 시리즈 A라고 부르죠, 우리가. 부르고 대부분은 이제 VC 위주에 많이 투자를 하세요. 그리고 이 용어가 사실은 이거는 시리즈 A야라고 계약서에 써 있냐?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단계예요?라고 물어보시면은 사실은 여기 지금 2단계예요. 라고 딱 규정하기는 좀 정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돈이 모자랄 경우에는 시리즈 A랑 B 사이에 브릿지도 들어가고요. 다양한 용어가 난무해요. 브릿지, 시리즈 A, 프리 시리즈 A 난무하는데 저는 그래서 딱 하나 이 정의를 무조건 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 대략 이 정도 자금으로 쓰이고 용도는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리즈 A 정도까지 가면은 그래도 제품 정도는 나온 거죠. 이 제품으로 마케팅도 하고 이제 초기 제품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큰 엑셀레이터들은 한 10억에서 50억 넣는 곳도 있어요.
초기에는 시리즈 A까지는 가능하고요. 다음 시리즈 B가 되면은 사실은 금액이 커집니다. 예, 우리가 흔히 미디어에서 보는 큰 금액을 투자받은 기업들, 예, 이런 분들은 거의 시리즈 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리즈 B는 그래도 1차적인 검증은 일단은 끝난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품에 대한 검증은 끝났는데 그 다음에 회사가 좀 더 큰 성장을 하거나 조직을 만들고, 예, 앞으로 이제 제품을 가다듬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금액은 대략 100억 이하, 예, 50억에서 100억 정도 이하까지는 시리즈 B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00억까지 가면은 투자할 수 있는 곳은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그래서 100억을 한 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크게 많지는 않고요. 투자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제 잘 아시는 분들끼리 검토를 해서 나눠서 들어옵니다. 예, 클럽딜이라고 하죠. 그래서 잘 아시는 VC들끼리 같이 투자를 한다거나 리드하는 분들이 다른 VC들을, 예, 모셔오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죠. 그리고 드문 경우긴 한데 해외 투자자들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 해외에서 한국 시장을 만을 보고 오진 않을 테고 한국 시장과 이 서비스가 글로벌로 진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경우에는 해외 투자자가 요즘에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중도 꽤 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시리즈 C는 사실상 이제 웬만큼 성장은 끝났고 이제 큰 금액으로 다른 일을 좀 도모할 수 있다거나, 그렇죠? 예, 그래서 IPO가 하기 전에, 예, 그 단계에 살 일들을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오는 게 주로 시리즈 C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단순히 VC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에 있던 프라이빗 에쿼티나 아니면은 증권사들도 많이 들어와요. 예,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상 시리즈 C 이상이 가면은 기존의 작은 스타트업이 아닌 메이저 시장으로 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유니콘이라 불리는 기업들은 대부분 시리즈 C 이상을 받은 것 같아요. 투자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동안 누적 투자 받은 금액으로 본다면은 몇백억 이상 적어도 이 정도 받은 곳들은 상당한 성장을 이룬 곳이겠죠. 예. 그런데 문제는 금액을 많이 받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밸류에이션이 커질수록 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밸류에이션이 크면은 그 다음 단계의 투자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유니콘이 된 것들을 많이 축하를 하지만 유니콘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최근에 이제 쿠팡이 IPO를 하겠다고 해외에 말을 했죠. 예, 미국 증시에 가겠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추가 자금 조달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국내 증시 가거나 아니면 매각으로 가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아직은 지금 저희한테 있는 유니콘들이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많이 보여주지 않았어요. 예, 쿠팡은 국내 유니콘 1호잖아요. 그렇죠? 1호답게 본인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새로운 자금 조달 루트를 개발해서 후배 창업자들에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자금 조달을 위한 준비사항을 볼게요. 제가 보기 1번은 사업 계획서를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는 1번은 투자자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제가 가서 설명을 하고 이분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분이 어떤 목적으로 이거를 저를 투자한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더 중요해요. 그걸 안 다음에 그 목적에 맞게 나를 설명하는 게 중요하겠죠. 기본적으로 투자분들의 목적은, 예, 펀드 수익률 국대입니다. 펀드 수익률 국대화, 그렇죠? 그분들도 펀드를 운영하시고 투자를 수익을 내는 게 기본적인 요건임을 잊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당연히 펀드 수익률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투자를 발굴해야겠죠. 그렇죠? 좋은 투자를 발굴하고 기존 투자니 했던 것들이 망가지지 않게 잘 되도록 하는 게 그분들의 목적이겠죠. 그렇죠?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투자를 받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회사가 조금 안 좋아지거나 예를 들어서 회사가 안 좋아지거나 투자자가 뭐 자금을 회수할 때 되게 서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창업자분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서부터 그게 약간 잘못된 투자자를 이해하지 못한 행동을 생각을 해요. 예. 그 이후에 창업을 한 다음에 자금자들을 그 위에 할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가 보기에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은 당연히 나올 행동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자분들은 계속 펀드가 커지긴 해요. 잘 되시는 분들은 보시겠지만 계속 펀드가 커지고 계속 투자 성공한 것들 많이 만들어야 돼요. 지금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미국에 잘 되고 있는 호로이치 같은 그 유명한 창업자죠. 예. 그분이 만드신 펀드도 처음엔 작았어요. 작았는데 갈수록 좋은 투자를 하고 또 좋은 투자를 하니까 자금이 몰리고 이제 그러면서 펀드가 계속 커지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펀드가 커지는데 아무래도 펀드가 커지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보유한 펀드의 수익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무조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투자자분들이 난 투자했으니까 끝나고 몰라, 이렇게 한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예, 창업자분들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투자에 대한 환상을 좀 깨야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에 그러면은 그러면 안정적인 투자를 하지 왜 아무것도 없는 어려운 초기 기업에 투자합니까? 라고 본다면 사실은 여기에 대한 답은 많이 나왔죠. 예, 과거에 지금 성공한 쿠팡이나 배민이나 여러 가지 기업들의 약간 수익률은 기존의 큰 기업들에 투자하는 거랑 비교할 수 없게 높죠. 월등하게. 그래서 혁신을 일으킨 기업에 투자하면 큰 성공이 난다. 이건 사실은 이제 제가 보기엔 2000년대 처음부터 그때부터 혁신이 일어나서 많은 기업들에 투자한 회사들이 큰 성공을 거뒀어요. 우리가 아는 구글, 그렇죠. 구글이 사실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구글, 아마존, 네이버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도 2000년대 초반대에는 처음 시작하는 기업이었어요. 그렇죠. 아마 그 기업들도 투자 받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투자를 받은 한 분들도 있을 테고 그 분들이 기록한 수익률은 되게 엄청나겠죠. 그렇죠.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이미 성장한 대기업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정말 초기 기업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이 혁신을 일으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렇죠. 그때부터 혁신에 투자하는 펀드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세상에 구글은 10개가 아니잖아요. 모든 기업이 구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앞에 설명한 기업들도 상당히 다양해요. 예. 옛날에는 뭐든지 인터넷 기업만 투자했지만은 요즘엔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이 기업들은 이 산업은 커야 돼, 이런 기업들도 사실 많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혁신을 꿈꾸지만은 하나의 업종이 아닌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도 투자를 받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정책적 목적에 맞는 펀드가 생겨나고 있죠. 예, 그래서 투자 풀들은 되게 많아지고 있다, 옛날보다라고 아시면 돼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자분들 리스크 관리합니다. 투자를 받은 다음에는 본인들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고 과거에는 특히 한국 내에서는 일단 투자를 한 다음에는 약간 그냥 경영자분이 알아서 하시게 창업자분들 위주로 많이 했는 경우도 많았어요. 미국도 많이 그랬거든요. 많이 그랬는데 현재 실리콘밸리 등에서는 좀 추세가 변하고 있어요. 예. 최근에 유행했던 서비스 아시죠? 클럽하우스. 예. 클럽하우스를 투자하신 분이 호로이츠. 예, 그쪽에서 투자하셨죠. 투자하신 다음에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홍보도 하고 본인들이 아는 인플루언서를 불러다가 행사도 하시고 지금은 과거같이 그냥 알아서 크겠지 내비두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VC나 투자자들이 밸류업하기 위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밸류업을 위한 팀을 갖추는 투자를 많이 생겨나고 있다. 제가 보기엔 이런 글로벌 트렌드가 한국에도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팀들이 생기면 사실은 창업자분들은 지금보다는 더 큰 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음은 투자자분들의 의사결정하는 구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이 앞에서는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나온 거죠. 근데 그분들이 창업자분들을 만나고 회사가 좋아, 너무 좋아 보여, 이렇게 한다고 그냥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과정이 있고 절차가 있겠죠. 예. 근데 초기 스타트업들의 가장 큰 한계는 뭐냐면요, 일단은 검증된 정보가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런 거를 하려는 야망도 있고 비전도 있고 다 계획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루어진 게 없어. 매출도 없고 아직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근데 초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아무런 정보가 없는데 회사를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본다면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겠죠. 예. 창업하신 분들이 본인 개인 돈으로 다른 회사에 투자한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회사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 엄청 불안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초기 단계 투자, 특히 이제 스타트업 투자들은 제가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과거에 없는 정보를 파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들이 많아요. 그렇죠? 제가 두 번 설명드리고 싶은 투자 과정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 실제로 이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과거의 학벌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분들이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투자를 많이 받고
그런 분들이 미디어에 나와서 아 나는 정말 좋은 학교를 나왔는데 학교를 그만두고 이런 멋진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학교를 보고 투자하는 거는 현실에 맞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우연의 일치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검증된 정보가 없다. 나는 이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나마 검증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이 해온 게 뭐지?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정 없으면은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그때 보는 게 결과적으로 학교죠. 예, 그냥 MIT에서 이걸 전공했구나. 미국에서 나 컴퓨터 사이언스 했어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사실 다른 정보가 있고 해온 것들이 많다면은 학교를 나온 거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는 항상 거꾸로 생각하라 말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돈을 투자하다 보면은 제가 그냥 좋은 학교 나왔다고 투자하겠어요, 그 사람한테?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그렇죠? 검증이 안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학벌이나 이런 기타 정보들은 우리가 보는 투자자가 보는 정보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리스크를 보지 않는 건 아니에요. 리스크를 봐요. 실제로 내가 빌려온 돈으로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투자가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투자에 실패했어. 내가 실패한 게 너무 많아. 난 실패만 해. 그러면은 시장에서 저 1억이 남겠죠. 쟤는 투자를 다 못하네. 그렇죠? 이것도 되게 리스크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할 때 리스크도 봅니다. 세 번째는 중간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친분으로 투자할 수 있다. 나는 누구 잘 알아. 이런 식으로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친분으로 투자받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죠? 실제로 심사역분들이 검토를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투심의를 거쳐서 이 회사가 정말 좋은지 어떻게 금액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친분으로 투자받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두상으로 투자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한번 들으면은 창업자분들이 저한테 되게 말을 많이 해요. 된 것 같다고. 투자가 된 것 같다 말을 해요. 근데 저는 항상 말하는 게 계좌에 돈이 들어올 때까지는 투자된 게 아니다. 그렇죠? 투자는 실제로 돈이 들어오고 계약서가 써져야 사실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심사역들이 그냥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는 거 많은데 이걸 오해하시는 창업자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아이템은 가지고 나는 좋은 아이템이 있어. 이거는 흔히 말하는 일이죠. 그렇죠? 저는 이제 제가 창업을 한 다음에 제 주위 친구한테 가장 많이 들은 얘기 그거예요. 정말 나는 좋은 아이템이 있어.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좋은 아이템은 구글에다 치면 다 나와요. 여러분. 그렇죠? 다 아시겠지만 구글에 치면 나옵니다. 실제로 어떻게 실행을 하고 어떻게 만들지 있는 팀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거꾸로 보자면은 좋은 팀이 있으면은 오히려 아이디어를 주는 분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왔는데 이거 해볼래? 이런 식으로 회사가 이루어진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자 투자 의사결정 이해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은 투자라는 과정이 내가 그냥 운이 좋으면 되고 말고가 아니라 난 제가 사업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든 빌려야겠다. 어떻게든 가져야겠다. 라는 되게 간절한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저한테 보면은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메일로 뜩 보내요. 이런 거 있으니까 투자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분이 메일 하나 보내고 파일 하나 보내면 투자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투자 활동은 꼭 이 돈을 조달한다. 라는 절실한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정보. 투자자가 검토하기엔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아는 만큼 상대방이 알까요? 모를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회사를 많이 보고 있고 저는 맨날 이건 보는데 서로의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항상 투자자의 언어로 그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나의 과거 1억은 사실은 이제 지나갔으니까 할 수 없겠죠. 하지만 과거 1억 말고도 내가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으니까 돈을 주세요 라고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거쳐서 스스로 증명을 하고 설득을 시키는 과정이 투자 유치 과정입니다. 제가 투자 유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좋은 팀이에요. 좋은 팀과 그분을 설득할 수 있는 사업 전략이 중요하죠. 그렇죠? 제가 말한 사업 전략은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아이디어는 누구나 있어요. 아이디어는 누구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아이디어를 사업화시켜서 어떻게 돈으로 만들 것인가. 이게 결과적으로 사업 계획이죠. 사업 전략이죠.
사실 스타트업은 가장 중요한 게 좋은 팀입니다. 팀이 정말 중요하고요. 사람 구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일부 어떤 연쇄 창업하신 분들 한번 회사를 만들어서 성공하시고 매각을 하신 다음에 또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돈이 몰려요. 투자금들이. 왜 그럴까요? 그분은 이미 아까 말한 정보를 제공해 준 거죠. 내가 돈을 벌어본 경험, 내가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회사를 일으키고 사업 만들어서 실제로 나의 투자한 사람들한테 큰 수익을 돌려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큼 사실은 좋은 증거가 없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예. 그리고 초기 투자팀은 특히나 없잖아요. 내가 해온 게 없잖아요. 과거에 난 연쇄창업자도 아니야. 해온 것도 없어. 이럴 경우에는 실제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팀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근데 만약에 팀에다가 사람도 있는데 내가 서비스를 좀 개발했다거나 서비스 개발한 유저가 많다거나 이런 두 번째 정보가 있으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이 사업 전략은 그리고 우리가 세운 전략, 내가 세운 상관이 이렇게 됐는데 돈을 주시면은 그 돈을 가지고 내 아이디어로 이렇게 사업 만들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사업 계획을 짜올게요. 사업을 수행할게요. 이렇게 보는 게 사실 사업 전략이에요. 예. 우리가 말하는 피벗, 되게 거창한 얘기죠. 사업을 전략 바꾸는 거. 그런데 세상에 피벗이 일어나지 않는 스타트업 없어요. 초기에 와서 창업자가 처음에 생각한 아이디어대로 사업이 이루어진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태까지. 제 주위 분들은 굵직한 건 맞지만은 대부분 실행 과정에서 바뀌었어요. 내가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정보들이 있는데 사업이 그대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피벗이 일어납니다. 사실 거창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하다가 안 되면 바로 트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나온 그 사업 계획이 맞냐 안 맞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안 맞으면 바꾸면 되거든요. 어차피. 그렇죠? 내가 투자를 받을 때 투자 설명했는데 그 투자도 알아요. 이거 이렇게 했지만은 바뀔 수도 있겠네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분에게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 다음 피벗이 중요한 순간에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하게 전략을 바꾸느냐 그리고 실행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실제로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이 지금 현실이랑 딱 맞다. 내가 쌓은 전략이 이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사업하고 돈을 주시면은 그 돈으로 어떻게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완벽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요. 대신에 시장의 크기는 좀 크게 좋겠죠. 대부분이 하지만은 근데 무조건 크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무조건 큰 시장은 스타트업이 다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오히려 초기에는 내가 정말 딱 공략할 수 있는 시장 이 정도를 가져가겠다라고 디테일하게 짜는 게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합니다. 예. 다음 준비 사항은 뭐냐면요. 이것들은 밸류에이션이라고 아시죠? 우리가 말하는 기업 가치. 쿠팡의 가치가 얼마냐? 옛날에 쿠팡이 유니콘이 된 가치가 1조죠, 1조. 그렇죠? 그 가치를 말하는 게 밸류에이션이에요. 그래서 저는 초기 창업자분들이 투자 유치를 하기 전에 밸류에이션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세요. 우리 회사 가치가 얼마인가요? 알아야겠죠. 그렇죠? 우리 회사 가치가 얼마고 얼마의 돈을 조달할 건지를 알아야지 투자자랑 협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실제로 근데 문제는 초기 기업 밸류에이션이랑 실제 우리가 시장에서 통용되는 밸류에이션은 좀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시장에서의 밸류에이션이라는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상장사나 아니면은 이제 IPO를 이미 간 곳들, 그렇죠? 증권사 이런 데를 통해서 자본 조달이 가능한 시장과 초기 기업은 약간 달라요. 그렇죠? 초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미래 가치를 많이 보겠죠. 실제 시장에서는 앞으로 미래보다는 뭐 지금 현재 이익이나 이런 게 중시가 되거든요. 물론 미국 시장에 테슬라 같이 미래를 보는 곳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증권 시장에서는 미래보다는 현재에 안주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오히려 스타트업들은 미래에 대한 비중이 엄청 크죠. 현재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팀만 있고 아이디어만 있고 실행할 수만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자본시장에 통용된 밸류에이션을 초기 기업들에 적용을 하면은 대부분 맞지 않아요. 어떻게 계산을 하시냐면은 기본적으로는 내가 필요한 자금이 얼마다. 내가 다음 라운드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지를 생각을 하시고요. 그 자금을 얻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지분이 얼마냐. 저는 이걸 계산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역산을 하라고 주로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제가 다음 라운드까지 1억이 필요해요. 1억이 필요해요. 1억만 있으면 된다. 근데
내가 1억을 위해 쓸 수 있는 지분이 10%야. 그러면 1억 나누기 10%면 얼마죠? 10억이죠. 예, 저는 이렇게 보라 그래요. 그래서 초기에 협상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을 만들어라. 물론 10억은 좀 작은 금액이긴 한데, 예, 만약에 시장 아까 같이 자본시장 기준으로 본다면은 아무것도 없는 기업이 우리가 10억이야. 그럼 믿겠어요? 안 믿죠. 근데 초기 기업들의 자본 조달에서는 통한 논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밸류에이션이 그러면은 의미가 어떠냐? 의미를 봐야 돼요. 그러면은 나는 초기에 내가 투자장 잘 얘기해서 100억으로 사실은 밸류에이션을 했어. 그럼 100억으로 밸류에이션이 50억으로 한 것보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제가 보기에는 초기에 너무 큰 밸류를 받으면은 좋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다음 자금은 조달이 안 됩니다. 예, 무조건 다음 밸류에이션, 다음을 조달할 때에는 가치가 올라가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과가 보여준 게 없어. 내가 100억 밸류에이션에 5억을 받아 사업을 했는데 그 다음 라운드에 갈 때까지 이런 효과가 없어요. 매출도 안 올랐고 이익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라운드에서 자본 조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창업자분들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기업 가치 욕심 내지 마라. 단계적으로 올라가라. 단계적으로 내가 다음 단계에 했을 때 필요한 금액, 적정한 금액, 너무 여유롭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금액을 해서 완성을 하고 또 다음 라운드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가고 일정 규모를 계속 이뤄가면서 목표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사항 말씀드리면 초기 기업 가치들은 대부분 10억에서 30억 정도로 이제 약간 구분이 돼요. 그래서 많이 받는 곳은 50억 정도 받는 곳도 있는데 초기는 10억에서 50억, 30억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협상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요. 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이 산업이 많은 투자가 몰리냐 아니냐, 그리고 내가 투자자한테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술이나 근거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 약간 밸류는 달라져요. 협상에 따라서. 하지만 무조건 높은 게 좋은 건 아니다. 이것만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초기 시장들은 사실은 근데 플레이어 약간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중기나 말기 시장보다는 뭔가 규제가 사실은 많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VC가 투자하는 시리즈 A, B, C, A, B 단계까지 이런 단계까지는 상당히 제도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초기에는 사실은 초기에는 그렇게 정도 제도가 있지 않아서 조금 안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투자하기에, 예,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투자를 초기에 받을 때에는 상당히 투자자에 대한 레퍼런스 보시고 조심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다행히 최근에는 좋은 엑셀레이터 생기고 이제 엑시타신 유명하신 분들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이 시장에서 더 많이 생겨나서 더 많이 초기 기업들에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제도화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아까 같이 팀과 사업 전략 그리고 밸류에이션까지 준비했으면은 다음에 준비할 거는 사업 계획서랑 IR 자료예요. 그렇죠? 예. 이 자료는 내가 그동안 생각한 증거, 나의 논리, 내가 사업하는 사업 계획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투자자에게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서로 대화하는 창구예요. 그렇죠?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사업화 시켜왔어. 그리고 이 사업화 시킬 수 있는 팀이 이렇게 돼 있어. 이 증거들을 모은 자료가 IR 자료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IR 자료를 어떻게 만드냐? 예. 실제로 시장에서는 IR 자료 만드는 강의도 많아요. 그렇죠? 강의도 많고 되게 이거 IR 이렇게 만들면 된다.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투자를 생각 거꾸로 본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들은 시장의 규모. 이 시장이 얼마나 커? 그렇죠? 두 번째는 네가 어떤 걸 해결하려고 하냐? 해결하려면 서비스가 있어야지 그 서비스를 팔겠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실행할 거야? 팀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자, 시장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팀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거는 매출. 그렇죠? 매출이 있겠죠. 매출과 이익이 얼마가 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예. 근데 이것들을 저는 초기 창업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 내가 이런 것들을 정말 투자 보여주기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거를 보여주기 용도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약간 숙제가 돼요, 숙제가. 근데 저는 사업계획서를 평소에 짜라고 하시거든요. 평소에 본인이 가진 목표를 다져라. 내가 생각하는 시장이 얼마 정도 되고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이런 성과를 만들 거야. 그래서 3년 내 매출 얼마 만들겠어. 이런 디테일한 사업 계획을 본인이 전 세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평소에 세웠던 사업 계획을 토대로 만드는 게 IR 자료가 돼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사실은 두 개가 별개가 아니어야 돼요.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갑자기 나는 IR 자료를 만들 거야 라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강의를 듣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지 모르니까. 근데 저는 평소에 사업 계획을 세우고 숫자에 대한 감각, 어떻게 팀을 구성하고 조직에 대한 생각, 전략 어떻게 세울 것인가가 있으면은 그것들을 투자자가 생각하는 용도로 만드는 게 결과적으로 IR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물론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하는 거랑 투자자분이 이해하는 건 다르겠죠. 그렇죠? 내가 이해하는 것들을 투자자 언어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전문 지식이 많이 들어가는 약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용어를 함부로 남발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가 들어도 알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특히 한국은 시장이 아직 엄청 크진 않아요. 그래서 섹터별로 난 이것만 해. 나는 바이오만 해. 나는 플랫폼 이거만 해. 이렇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들이 혼합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지금 조금 세분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 영역이 딱 나눠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나랑 얘기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라고 전제를 하고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이해를 해야 결과적으로는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IR 자료는 그렇게 만들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많은 기술 기업들이 강과를 하는 게 향후 이렇게 좋은 기술이 있어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좋은 기술이 있어 해서 끝나면은 그건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성과를 낼 것인가, 매출, 이익, 그렇죠?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투자자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테크 기업들은 많이 꼭 준비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투자 라운드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상당히 많이 걸리죠. 그렇죠? 적어도 반년 이상은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금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런웨이라고 그러는 런웨이, 그렇죠? 런웨이가 얼마 남았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금이 8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럼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투자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발생할 수 있는 안 좋은 사건을 막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거는 투자자랑 만나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한국에는 갈수록 많은 투자가 생기고 있어요. 최근엔 유동성이 높아져가지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 투자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과 실제로 많은 투자자분들도 투자할 거 많이 찾고 있어요. 근데 막상 두 분이 접점이 어디냐 이걸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네트워킹 통한 소개가 가장 많긴 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되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주로 유튜브나 이제 뭐 비대면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행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행사에 가면은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투자자분들도 많고 대부분 데모데이를 하면 또 투자자분을 초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초대하면은 그때 얘기를 나눠볼 기회가 많습니다. 내 사업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소개를 하지 않더라도 그 이후더라도 사실은 서로 얘기를 하거나 명함을 주고받으면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많이 생긴 엑셀레이터죠. 엑셀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정부기관도 많이 하고요. 요즘에는 그리고 사설기관들도 사실은 기업들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주의 대기업들이나 이런 것들도 내부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조건들을 세우고 그리고 엑셀레이터와 같이 협의를 해서 선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최근의 트렌드고요. 제가 보기에는 하지만 그래도 세 번째가 가장 많아요. 세 번째가 가장 많은 게 이미 투자받은 분들한테 소개받는 게 제일 많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검증받은 분한테 추천받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투자 업계나 아니면은 이쪽 업계가 너무 폐쇄적인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사실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위에 투자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많이 자문을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서 어떻게 투자를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생겼죠. 오히려 저희가 투자를 검증하는 서비스가 일어났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감정들도 많고 안 좋은 말도 많지만 서로 사실 검증해가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도 투자를 받는다는 거는 앞으로 사업 계속할 파트너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검증하는 과정 거쳐야 되는데 한 번 검증 과정 거치기 위해서는 이미 서로 일을 했던 분들한테 추천을 받거나 하는 경우가 제일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추천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자료를 건네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미 투자받은 분들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되면 더 좋을 것 같다. 한번 리뷰가 많이 돼요. 리뷰가. 그래서 주위 분들한테 IR자를 만들면은 이미 창업하신 분들이나 투자 받으신 분들 한번 전해주세요. 주위 있으시면은 한번 봐줘. 내 거 이상한 점이 뭐냐. 그리고 내가 매몰돼서 사실 보지 못한 사실들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리고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투자 유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 마지막인데 이거는 상당히 투자 유치는 어려워요. 먼저 투자를 받은 기업들은 10%도 안 됩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예, 근데 투자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투자 받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도전을 하면 열립니다. 대신에 장이 마르지 않게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대표분들, 창업자분들은 서비스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자금 조달하는 거예요. 예, 서비스가 완성이 안 돼도 회사가 문제 생기지만은 자금 조달 안 되면 진짜 큰일 나겠죠. 그래서 항상 계획은 공격적으로 해도 되는데 무조건 자금 조달과 관리는 보수적으로 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 이거는 후보로 관리는 의견이긴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은 저는 한국만큼 약간 비즈니스하기에 좋은 곳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있는 다양한 정보 사업들은 무조건 활용하세요. 예. 그 지원들 활용하시고 매일매일 검색하시고 저한테 맞는 것인지 아닌지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나눠주신 최정우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